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임놈 고놈입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죠. 네. 1월 1일인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에는 저희는 영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은 최저임금에 관한 영상이죠. 네. 저희가 저번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종 정리 영상을 올려드리겠다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네. 우선 영상 초반부에는 조금 쉽게 가려고 해요.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몇 가지, 8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착착착 치고 나가고, 만약에 이 부분까지 딱 들었는데 정보 얻을 만큼 다 얻었다, 그럼 영상 그만 끄셔도 되고, 근데 그 이후 후반부 영상은 최근에 계속 논란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좀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약정휴일과 최저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길게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 정리가 끝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은 영상이네요. 네. 네, 그러면 2019년 최저임금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적용 기간인데요. 네. 최저임금은 매년 정해지잖아요. 그쵸. 전년도에 이렇게 정해져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요 사이에요. 요 사이에 이제 보통 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할 임금을 그 달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네. 다음 달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일한 임금을 1월 달에 주는 경우, 요거 하나 헷갈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임금을 1일부터 말일까지 주는 게 아니라 이 계산되는 요 기간을 뭐 15일부터 14일까지 이렇게 걸쳐 있는. 네,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대원칙을 아셔야 되는 게, 최저임금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된다, 이 말은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그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 든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2018년 12월에 일한 대가를 1월에 지급을 하는, 이런 다음 달에 지급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2019년 1월 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럼 2019년 2월 달부터 2019년 1월에 일한 대가를 지급을 하니까 네. 2019년 2월부터만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일을 했느냐, 네. 언제 일한 대가이냐, 이게 네. 중요하다. 지급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그럼 번째 사례. 조금 이거를 이제 똑같이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응용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15일에서 2월 14일까지 계산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사업장이다라고 하면 2018년 12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7,53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8,350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합산을 해서 네. 네, 월급을 지급을 하시면 된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 요건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사업장 요건으로는 한 명 이상을 채용을 하는 사업장이면 무조건 적용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냥 무조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친족만을 사용하는 가족 경영 사업장에서는 적용될 소지가 없다. 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있죠. 네. 가사 사용인. 네. 그래서 근로자들 분들 중에서는 가사 사용인은 적용이 안 된다.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5인 미만, 그러니까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최저임금이든 주휴수당이든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네. 이 최저임금액이 8,35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해야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근로계약 기간이 반드시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1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면 절대로 최저임금보다 90%를 지급을 할 수가 없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적어도 일단 또 수습기간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설정되어 있는 수습기간 중에서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막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그 정도 짧은 계약 기간으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다. 그렇죠. 아무리 수습기간이라고 네. 해도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그 한국 직업 표준 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통계청에 가보시면 네.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 대분류 9에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네. 그 단순 노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단순 노무 종사자는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 네네. 저희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청소, 경비, 배달원, 그리고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네.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네. 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는 뭐 음식 서빙 하시는 분,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쓰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리 수습 기간을 정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100%를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맞는 금액을 받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최저임금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금액을 다 때려놓고 네. 그거를 시수로 나눈다라는 건데 그 시수에는 소정 근로 시간, 그러니까 시간과 일하기로 정한 시간, 그 시간 플러스 주휴 시간까지 해서 나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나누는 시간 시수에서도 약정 휴일 시수는 제외된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크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어떤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다섯 번째는 결국은 분자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느냐.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일단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매월 지급되는 항목 중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이런 수당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해서 네. 무조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면 다 들어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주휴수당 맞다. 주휴수당도 포함이 된다. 네. 이번에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약간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은 포함이 되는 금액을 먼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포함이 되면 매년 이제 앞으로 2020년도 달라지고 2021년도 달라지는데요. 이게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긴 한데 2019년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그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은 일단은 조건은 매월 지급이 돼야 되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그의 최저임금의 2019년 최저임금이죠. 2019년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분자에 산입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수당은 그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7%를 넘어가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이 각각 어떻게 퍼센테이지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저임금법 개정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뭐 카드에 넣을 수 있으면 여기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네. 네. 그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논란이 되었던 약정휴일 수당. 네.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시수인 분모에도 안 들어가지만 분자인 산입되는 항목에도 안 들어간다. 약정휴일 수당은 그렇게 정해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 들어가는 게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부를 수 없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체크 포인트인데요. 네. 이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한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우선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로 이거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할 수도 없고 낮게 정하게 되면 이거는 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낮게 정한 금액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무효가 되고 그의 최저임금으로 시급이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강행 생각하면 될 규정이니까 법을 꼭 지켜야 된다. 그쵸.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네. 일단은 법 조문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형사처벌입니다. 네. 형사처벌이고 이거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두 가지 다 병과에서 부과를 할 수 있다. 징역하고 벌금을.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히나 최저임금법 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부분인데요. 네.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을 했을 때 피해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면 반의사 불벌죄인데 근로자가 만약에 이걸 고소고발을 하고 나서 나는 그래도 사업주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취하가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고소가 들어가면 끝이다라는 그쵸? 거네요. 네, 맞습니다. 8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맞죠? 네. 이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는 의무 말고도 네. 최저임금 이 주지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어떤 내용들을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의무인데요. 어떤 거를 주지를 시켜줘야 되나요? 읽어드릴게요. 우선 최저임금액이 얼마인지 네. 주지를 시켜야 되고요. 8,350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네. 되느냐 이걸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 무엇이냐 네.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원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사업장에 걸어두셔도 되고 아니면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근로자한테 이렇게 뭐 프린터로 보여줘서 프린터로 나눠주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또 처벌이 있게 되나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8가지 체크 포인트.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2019년 최저임금에 부분한 정리는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 끄셔도 됩니다. 하지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시고 끄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8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내가 2019년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고 계속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네, 이미 정해는 졌어요. 이미 확정은 되었는데 주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됐는데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네. 그래서 2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네. 그리고 약정 효율과 두 번째는 약정 효율과 최저임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딱 2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참고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적용되는 해 전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급으로 정해지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번에도 8,350원이다 이렇게 정해졌죠. 그런데 시급제와 월급제의 이 임금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똑같이 월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다라고 해도 2가지 산정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월급으로 통으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쓸 때 당신은 월급 얼마다. 네, 그냥 통으로 그래, 정하는 통으로 거죠. 정해버리는 뭐 거죠. 200, 250 뭐 이런 그쵸.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쵸. 이런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제 근로자 급여 네. 지급 방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시급을 얼마로 정해줘요.
근로계약서에 당신의 시급은 얼마이다. 그리고 그 달에 일한 만큼 시급으로 곱해서 지급을 하겠다. 네. 그리고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시급이 얼마인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보통은 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시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급여 계산 방식이 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제조업이나 그쵸. 뭐 또 어디 있죠? 운수도 그런가요? 네, 운수 쪽도 네. 뭐 버스 기사분들도 시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급제 근로자인데도 뭔가 임금 계산 방식은 조금 다른 그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최저임금은 매년 시급으로 정해져요. 그쵸. 맞죠? 시급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자기가 시급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급이 그의 최저임금보다 많으냐 적으냐, 네. 또 바로 최저임금 위반 판단이 바로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가 일한 시간에 비해서 최저임금 받았느냐.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시급제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 위반 판단에 있어서 뭐 주휴수당이냐 약정휴일수당이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월급제 근로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월급제 근로자분들이 문제가 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월급을 가지고 나의 시급이 얼마인지 환산하는 과정이 네, 이 필요하다는 역산을 거예요. 해서 그쵸?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환산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환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휴수당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약정휴일에 관한 수당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주휴수당 시수가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 네. 약정휴일 시수가 고려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환산 과정이 잇따라 보니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네. 그리고 약정휴일이 최저임금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배경에 있어서 판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좋을 것이 네. 시급제 근로자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일한 소정 근로시간에 대비해서 최저임금을 받았는가, 그 다음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네.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내가 월급을 통으로 받았지 그 월급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이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월급제 근로자분 중에 내가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라고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송을 걸은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월급제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라는 특약이 있든 없든 무조건 당연히 네. 주휴수당은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받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거를 월급제 근로자분들은 최저임금 위반 판단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그렇게 우선 전제를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문제 첫 번째로 그걸 다뤄보고 네. 두 번째로는 약정휴일과 최저임금의 문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두 가지 이 틀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최저임금 아까 판단을 할 때 분자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을 다 넣는다라고 그쵸. 했고 분모에 그 시간을 넣는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분자에서 어떤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아까 말했는데 그걸 주휴수당을 넣어야 되냐, 뭐 약정휴일 수당을 넣어야 되냐, 요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거고 위에서. 그쵸. 그다음에 요 밑에서는 그 시간, 시수, 주휴수당 시수, 약정휴일 시수 이걸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그쵸. 일단 요 그림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을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의 시발점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욕하시는 거 아니죠? 시발점은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과거부터 있었던 판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제 잠시 말씀드렸긴 한데, 네. 월급제 근로자는 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든 특약이 되어 있든 특약이 안 되어 있든 불문하고 무조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주휴수당 미지급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 판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쵸, 과거에. 네, 과거에 이 판례가 있었고. 네.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판례는, 이 과거 판례는 주휴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례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판례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의 산입되는 항목인 분자 부분에는 주휴수당 금액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월급 전액이 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결국은 주휴수당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 분모, 나누는 분모의 시수에는 주휴수당 시수는 제외되어야 된다. 네. 네. 이런 왜- 대부분 판례가 나왔습니다. 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냐면 네. 기존의 시행령에서는 이 시수에 들어가는 걸 소정 근로 시간이라고 그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주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소정 근로를 만근했을 경우에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분자에는 왜 주휴수당이 들어가느냐? 그냥 네. 월급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럼 월급 안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니까, 네. 네, 분자인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네. 분모인 시수에는 소정근로 시간은 아니니까 주휴시간이 이렇게 물리 해석을 해가지고 최저임금 위반을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 판례에 따라서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로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약정을 했던지 간에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월급제 근로자는 절대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러면 이 주휴수당 문제를 어디서 문제를 삼아야 되느냐?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 지급 문제를. 네네. 그런 첫 번째 결론이 도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뭐 판단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렇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네네. 근데 이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할 때 아까 전에 저희가 이게 두 가지 가지고 가라고 하셨죠. 그쵸. 위에 분자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 그 다음에 밑에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위에서는 그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전체 금액이 들어가죠. 네, 전체 네. 금액이 들어가고 근데 밑에서는 그 주휴시간 시수를 빼버리잖아요. 네. 빼면은 뭐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74시간이 나오죠. 결국은 174시간 기준으로 그해 최저임금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된 거고 네. 최저임금 위반도 없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결국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그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면 판례는 절대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판례를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주휴수당은 문제 삼을 수 없고 따로 월급제 네, 근로자는 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수만 최저임금에 곱해서 지급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도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런 네.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유리한 판례라고 볼 수 네. 있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해석될 소지를 우려를 해가지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이라는 이런 명문을 개정을 해가지고 문제 소지를 없애버린 겁니다. 결국은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판단을 할 때 부모에 들어가는 부모에 들어가는 시수는 소정근로 시간인 174시간 뿐만 아니고 주휴수당 시수인 35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209시간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고 이제부터는 209시간 이제부터는 또 아니죠. 네. 이전에도 209시간으로 계산이 됐었어요. 그것을 명문으로 확인을 해줬고 209시간 곱하기 그의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야 최저임금법 위반도 없고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결론이 나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가 또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가 이렇게 해서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처럼 실무가 많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존에 저희가 일 처리를 할 때는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네.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네. 네.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문제를 판단을 했고요. 세팅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경영계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왜 경영계가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그 사이에 이렇게 일 처리를 해오던 그 209시간 기준 자체가 네. 흔들리는 대법원 판례가 사이에 나와버렸어요. 네, 그 대법원 판례 네.
그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그쵸. 또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어떤 압박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못을 박아버릴 수밖에 없었다. 209시간이라는 부분을. 네. 그렇게 결론이 났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는 시수는 209시간으로 완전히 그냥 명문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새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사업주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9시간 부분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나서 최저임금 부담이 늘어났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209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왜 최저임금이 부담이 되느냐? 그거는 매년 최저임금 그 시급 그 상승폭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돼서 거기 209시간을 곱해지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 이 부분은 팩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 약정휴일과 최저임금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약정휴일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는 휴일이라고 하면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법정휴일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법 개정에 대해서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네, 그 약정휴일은 사업장 내에서 이제 정해진 휴일을 의미를 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법정 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약정 휴일을 이제 정하는데요. 당연히 휴일은 근로를 안 하는 날을 휴일로 정하겠죠. 그러면 어떤 날을 약정 휴일로 정할 수 있느냐? 보통 생각하는 공휴일. 네, 공휴일은 아직까지는 사기업에서는 법정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정 휴일로 정할 수 있는 날이고, 그리고 주 5일 사업장에서는 월에서 금요일까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일요일이 법정 휴일인 주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토요일을 약정 휴일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약정 휴일 부분은 이 토요일 부분만 저희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약정휴일과 관련한 판례는 뭐 기존에 어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판례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약정휴일 수당,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요 분자에서 빼고 분모에서도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시수 있죠. 요것도 빼고 결국은 분자 분모에서 모두 빼고 최저임금 위반 판단을 해라. 이게 판례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었느냐? 처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갔을 때 이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수당과 유급시수를 전부 다 분자 분모에 각각 다 집어넣어라. 이런 개정안이었어요, 처음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왜 판례와 다르게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많았고, 그래서 12월 24일에 보류를 시켰죠. 그래서 수정안을 내서 이 두 가지를 다 분자 분모에서 다 제외하는 안을 가지고 12월 31일에 확정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분자 분모에 그거를 같이 넣던 같이 빼던 간에 사실 똑같죠. 계산에서는 상관이 그쵸. 없어요. 최저임금 위반에서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에서도 요 두 가지를 뺐다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영계에서는 원하는 게 뭐였냐면 분자의 약정휴일 수당은 집어넣되 시수에서는 제외해라. 이게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됐던 거죠. 그리고 둘 다 집어넣든 둘 다 빼든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뭐가 있느냐. 우리 부담은 똑같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입장이었죠. 했는데 차이는 있죠, 사실.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약정휴일 수당을 분자 분모에 잡아넣는데 분자 분모에 다 잡아넣느냐 빼냐, 이 차이는. 분자 분모에 다 잡아넣으면 일단 시수 자체는 늘어나는 게 팩트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최저임금 총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약정휴일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전부 제외가 되면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위반에서는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느냐. 근데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게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지만
약정 휴일 부분, 수당 부분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이건 임금체불 문제, 네, 임금체불 문제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로 판단이 되느냐 아니면 임금체불 문제로 판단이 되느냐, 네, 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냐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적발이 되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아니면 약정 휴일이 임금체불 문제로 다 접근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네,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급하고 피해자가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 네, 이 차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결국 위반 시 처벌의 문제, 그 처벌 주체의 어떤 부담적인 문제, 그쵸.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네, 거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지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차이가 없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을 정리를 해보면요, 좀 어려웠을 텐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관계는 분자 분모의 주휴수당 금액과 주휴수당 시수를 모두 잡아넣는 안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최저임금 위반에서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약정 휴일 부분은 분자 분모에서 모두 제외된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부분에 있어서는 약정 휴일 수당은 고려되지 않지만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을 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